자, 교재는 70페이지 12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자, 기억번. 예비와 미수는 형법 각칙에 특별조항이 있을 때 한해서만 처벌되죠. 그쵸? 예비와 미수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처벌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만 처벌되는 것인데, 따라서 그때는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형까지 구비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안 된다. X. 2번. 강도 예비무죄가 성립을 하려면 그 예비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이나마 강도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돼야 한다. 맞습니까? 목적범이죠. 예비무죄는 목적범인데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뭐다?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쵸? 맞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강도하기로 공모를 하였고 협박에 사용할 칼을 구입하였다. 이 등산용 칼을 구입한 것이 예비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실행에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예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맞습니다. 우리 판례는 예비죄 공동정범 인정해요. 동그라미. 자, 디귿번. 흉기를 휴대하고 통행인의 출현을 대기하였다는 것만 갖고서는 강도의 예비죄를 인정할 수가 없다. 맞습니까? 틀렸죠. X. 왜요? 이건 재산죄가 되죠. 강도죄는 살인죄가 아니고 재산죄예요. 재산죄.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가 아니고 재산죄이기 때문에 아무나로부터 돈을 뺏으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특정 힘을 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행인의 칼을 들고 통행인 출현을 대기하는 것만 갖고서도 예비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음번. 이건 많이 보았죠? 통화위조죄는 예비무죄를 처벌합니다. 그랬을 때 필름 원판 7매를 만들었고 인화지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통화죄 위조, 통화죄 위조, 예비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실행에 착수에 이르지 못했죠? 실행에 착수에 이르지 못했지만 필름을 떴고 인화지를 만들었다는 것만 갖고서는 그 준비, 사전 준비 행위, 예비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틀린 것을 고르라 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3번. 자, 공범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서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을 했어요. 자,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죠? 처벌하지 않죠. 설령 이것이 이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가담을 한 것이 설령 이것이 교사방조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변호사가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처벌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변호사는 처벌되지 않지만 누구만 처벌됩니까? 변호사 아닌 자만 처벌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일방만 처벌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만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변호사가 설령 총칙상의 교사방조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불벌이다. 불벌. 이반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일방만 처벌되는 것이고 그 상대방은 처벌되지 않는 조항이다. 됐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갑이 법원직 공무원 을에게 부탁해서 수사 중인 사건의 체포 발부자 명단을 받았어요. 이때 이 54명의 명단을 누설받았다라고 했을 때 누구만 처벌합니까? 누설하는 자만 처벌하죠. 그래서 누설죄만 이 공무원이죠. 공무원만 누설죄를 처벌하고 누설받는 자는 처벌조항이 없어요. 아시겠죠? 즉 1번과 같은 논리로 이것이 총칙상의 교사, 방조, 공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없다니까요. 누설하는 자만 처벌하기 때문에 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갑은 뭐가 된다? 무죄가 된다. 교사죄 안 됩니다. 그쵸? X. 그래서 이건 뭐가 돼요? 누설자만 처벌. 누설하는 자, 공무원이죠? 누설하는 자만, 일방만 처벌되는 것이고 상대방은 죄가 되지 않아요. 1번과 같은 논리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누설하는 자만 처벌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처벌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서면을 교부받았다라고 했을 때 세무사법상의 공무증무상 비밀 누설죄가 안 돼요. 누설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또 누설자만 처벌된다. 일방만 처벌된다. 됐죠? 자, 2번을 보시게 되면 뇌물 공유죄가 성립을 하려면 뇌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되고요. 상대방의 뇌물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불러요? 행위가 공동되죠. 공동. 그래서 이것을 행위 공동설리라 불러요. 판례는
이 공범 성립할 때 행위 공동설조 입장이죠. 우리 판례가. 그렇죠? 그래서 이 주고받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바로서 뭐다? 뇌물죄가 된다. 뇌물죄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필요까지는 없다. 는 거예요. 행위 공동설. 그렇죠? 위법행위.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말합니다. 위법행위. 위법행위를 공동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책임까지는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플러스 책임까지 이루어졌을 때가 성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것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책임은 필요가 없고 이 두 가지를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행위라 부른다 그랬어요. 행위, 위법행위. 됐죠?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4번 되는 거죠. 자, 14번 문제. 자, 간접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일까 그랬어요. 호적계장이니까 보조공무원이죠. 보조공무원입니다. 보조공무원. 자, 그 정을 모르는 면장이죠. 결재권자죠. 그렇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허위 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했다라고 했을 때 그 죄의 간접 정범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죄가 됩니다. 죄가 되는 건 동그라미 칠게요. 이건 간접 정범이 됩니다. 자, 포괄적 권한을 수여받은 갑이 보관하고 있던 작성권자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직접. 작성권자의 인장을 날인한 것은 이 사람이 직접 한 거예요. 직접. 결재권자 이 결재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날인 직접 찍어서 작성했다라고 했을 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죄가 됩니까? 직접 했다니까요. 그럼 공문서 위조죄가 되는 거죠. 가 되는 것이지 간접정범이 되지 않습니다. 틀렸죠? 자, 2번. 공무원 3번 공무원 아닌 자가 그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호가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했을 때 공문서 위조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됩니까? 이 위조죄의 간접 정범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무원 아닌 자라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뭐예요? 정범 적격이 없어요. 간접 정범에 해당하는 정범 적격이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또 안 되는 이유가 이 담당 공무원이라고 했죠? 담당 공무원은 권한 있는 사람이죠? 권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조를 못해요. 변조도 못하고요. 자격모형도 못해요. 그쵸? 이 얘기 아시죠? 제 강의 들으신 분들.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위조죄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 아닌 자도 뭐다? 그 죄의 간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담당 공무원이 위조 변조 자격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닌 자도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이걸 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 담당 공무원 자체가 위조 변조를 못하니까 아닌 자는 그 죄의 간접 정범도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 4번을 보시게 되면 자, 수표 발행인인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이 수사기관에 고발함에 따라서 도구를 이용했죠. 도구를 이용해서 수사가 개시가 되었다고 했을 때 무고죄의 간접 정범이 되어버리죠. 동그라미 맞습니다.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 것은 자, 니은하고 디귿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5번 갑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유일한 요건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교사로 인해서 정범이 범행을 결의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비록 그 자가야 범죄의 습벽이 있어서 그 습벽과 함께 교사가 원인이 되어서 범죄를 실행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절도죄가 된다. 교사가 된다. 맞는 말이죠. 무슨 사건이죠? 이게 일제 드라이버 사건이었죠? 일제 드라이버 사건에서 이 판결로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2번. 교사가 그 범죄 행위를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에 나아가기 전에 그쵸? 교사에 의해서 형성된 그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맞죠? 우리가 그 공동정범에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죠. 그쵸? 주모자. 그쵸? 주모자가 뭐다? 다른 자들이 범죄 실행에 나아가기 전에 그 기능적 행위 지배를 제거했을 때 이탈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기능적 행위 지배를 제거하지 못하면 이탈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공동정범 같은 경우는 행위지배설이기 때문에 기능적 행위지배설이기 때문에 행위지배 이론에 따라서 그렇게 설명이 되었지만 교사범이나 방조범은 행위지배설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행위집에서 아니기 때문에 대신 행위집이라는 말을 안 썼을 뿐이지 그 이론 구성은 공동정보가 똑같단 말이에요. 어쨌든 착수에 이르기 전에 해소시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해소가 안 되면 교사범의 책임을 져야만 됩니다. 3번 갑이 을에게 병을 살해할 것을 교사하였고 을이 이를 승낙을 했다는 거예요. 승낙을 했으니까 둘 다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죠. 교사했고 둘이 승낙했으니까 나쁜 놈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착수를 못 나갔어요. 그랬을 때는 이 승낙했다는 것에 한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짝짝꿍을 했기 때문에 예비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무슨 조문이죠? 이게 31조 2항 조문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4번 갑이 을에게 병을 상해할 것을 교사하였는데 을에 의해 상해를 입은 병이 사망을 했어요. 일이 커졌죠. 그랬을 때 을은 뭐가 됩니까? 을이 정범이잖아요. 그렇죠? 을은 뭐다? 을은 그 사망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을은 뭐가 돼요? 을은 무슨 죄가 되는 겁니까? 이퀄 상해치사죄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정범이에요. 정범. 이 정범인 갑은 무슨 죄가 될 것인가? 갑도 똑같이 이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에 한해서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도 저절로 상해죄가 되는 게 아니라 갑은 뭐가 돼요? 갑은 이렇게 중한 결과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는 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치사가 되는 것이지 그게 없다 다시 한번 볼게요.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치사죄가 되는 것이고요. 치사죄의 교사범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없다면 단순히 상해죄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지문을 가만히 보면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예견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저절로 을에게 있다면 갑도 저절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도가 틀렸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란 말이에요. 갑도 을에게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갑도 저절로 있다? 틀렸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갑에게 예견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은 그래서 4번에 틀린 거예요. 자, 16번 가볼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권총으로 자식을 빵빵 쐈네요. 순차로 발사했죠. 살해입니다. 살해를 했다라고 했을 때 피해 법익이 몇 개죠? 피해 법익이 몇 개예요? 처 하나, 자식 하나, 한 개씩 있는 거죠. 생명이 한 개씩 있잖아요. 생명이 한 개씩 각각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각각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수개의 살인죄. 아시겠죠? X. 전속적 법익입니다. 그렇죠? 전속적 법익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속적 법이기 때문에 수개의 살인죄가 되죠. 포괄일죄가 되는 게 아니고 답이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자,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 입혔으니까 과거형이죠. 여기까지 무슨 죄? 강간치상죄. 그렇죠? 근데 용서를 구했어요. 알리겠다고 하니까 살해하여 범행을 은폐시로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살인죄의 고의입니다. 살인죄의 고의를 가지고 목을 졸라 사망했기 때문에 또 다른 고의죠. 또 다른 고의로 사망하는 행위가 있죠. 그래서 살인죄가 되버려요. 그래서 죄가 몇 개? 강간치상죄 하나, 살인죄 하나. 죄가 각각 되는 거예요.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대체 강간치사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간치사죄라고 하는 결과적 가정범이 되는 것이 아니다. 3번 상상적 경합 같은 경우에 중환자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됐다 하더라도 경환죄에 있어서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쵸? 이게 조개트럭 사건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사건이었는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 당시 때는 그 뭐죠? 달리는 차에서 달리는 차 량을 질주했잖아요. 질주. 내려달라고 했는데 내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강간의 마음을 먹고. 그래서 이것은 한계의 행위였죠. 근데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감금죄가 되고요. 두 번째는 강간죄가 되는 거죠.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되는 거죠. 감금죄의 착수이면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당시에는 강간죄가 친고죄였단 말이에요. 친고죄가. 당시. 근데 이거 합의봤어요. 소를 취하했어요. 취하했다. 합의봤기 때문에. 취하했다 하더라도 이 감금죄는 친고죄가 아니거든요. 이건 비친고죄가 라면 비친고죄.
즉 이거는 뭐다? 이거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지금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처벌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죄인 강간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가 되었다 할지라도 가벼운 죄인 감금죄에 대해서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감금죄는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포괄일죄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 대해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했을 때 약식명령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죠? 우리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데 발령시입니다.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행위되는 기판적인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면소 판결 때리고요. 따라서 그 이후는 개판적인 미치지 않죠? 그 이유에 대해서만 재판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정답은 1번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상경이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일까 그랬네요. 자, 1번 위조 통화를 행사해서 재물을 불법 영득을 했다. 판례는 위조 통화 행사죄가 되는 것이고요. 영득했으니까 이게 위조잖아요. 위조. 사기물이죠. 사기죄. 위조 통화를 가지고 재물을 가게에서 물건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돈을 가지고 가게 주인을 속여서 재물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사기죄. 그래서 행사죄, 사기죄가 되는 것인데 우리 판례가 이것을 경합범으로 봐요. 실체적 경합. 아시겠죠? 우리 다툼이 있을 때 판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판례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실경으로 봐요. 어떤 논리인가 하면 우리 판례는 앞에 것은 사회적 법익, 뒤에 것은 개인적 법익. 그래서 이 보복을 갖고 와가지고 실경으로 따져요. 근데 학자들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학자들은 아니다. 이게 무슨 행위가 한 개인데, 행위가 한 개인데 행사 자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가지고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위가 한 개니까 상경이라고 보는데 지금 판례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판례는 이것을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앞에 건 사회적 법익, 뒤에 건 개인적 법익에서 실체 경합으로 봐요. 아시겠죠? 틀렸어요. 어쨌든요. 자, 2번 판매 목적으로 휘발유에다가 가짜 휘발유를 넣어요. 휘발유 주유소 갔다가 주유소 기름을 넣잖아요. 기름을 넣을 때 그 가짜 기름을 파는 그 주유소가 가짜 휘발유를 파는 거예요. 손님들은 모르죠. 그게 가짜 휘발유인지. 그래서 그 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가 아닌 가짜 휘발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행위가 한 개죠. 가짜 휘발유 팔았잖아요. 한 개 행위가 된 거예요. 또 한 개 행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가 되면서 동시에 석유사업법 위반죄에도 가짜 휘발유를 팔게 되면 처벌한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두 가지가 돼요. 그래서 한 개였기 때문에 상경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자, 디귿번.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이 승용차를 확 들이받아요. 들이받았었다. 단속경찰관 공무집행 중 사람을 들이받았죠? 그럼 뭐가 됩니까? 공직방이 되는 거죠. 근데 자동차였기 때문에 특수 공직방 치상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됩니까? 아니면 흉기 등 상해죄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이론 과정은 왜 죄가 1죄밖에 안 되는지 이론 과정은 제가 기본 강의 때, 판례 강의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요 특수 공직방만 되는 것이지 폭처법상 흉기 등 상해죄는 되지 않는다 라고 봤어요. 그때는 형이 똑같기 때문에 그때는 결과적 가중법만 된대요. 아시겠어요? 그 논리 과정은 다음에 문제 나올 때 말씀드린다고요. 일단 틀렸어요. 자, 사람이죠.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불태워 주겠습니다. 불태워 주겠다라고 했을 때 현주 건율 방화 치사죄만 되죠. 치사죄만 되는 것이지 이 치사죄라는 말 속에 살인죄가 들어가요.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살인죄를 빼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존속이라면 빼줘요. 존속이라면 별도로 죄를 만들어주지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치사죄라는 말 속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살인죄를 만들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 일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단순 일죄, 이것도 단순 일죄. 위에 건 실경, 밑에 건 상경. 그래서 지금 상경이 되는 걸 골라라. 니은밖에 없어요. 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18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를 했어요. 그러면 선고유예 판결할 수가 없죠. 전과자는 아닌 거를 전과자는 아니에요. 무사히 마쳤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없어지게 되지만 한 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남자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이혼했다고요. 이혼해서 다시 솔로가 됐다니까요. 솔로가 되었어요. 노처녀는 원래 결혼 안 했으니까 솔로이고요. 근데 결혼했다가 다시 이혼한 사람은 솔로가 됐지만 결혼한 흔적 있잖아요. 결혼한 흔적이. 남자 여자 결혼한 흔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수청각 수처녀가 아니잖아요.
수총각 수천여가 아니기 때문에 선고의 판결 못해요. 선고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수총각 수천여에게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결혼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결혼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선고의 판결을 할 수가 없다. 맞는 지문이죠. 자, 이번도 똑같은 지문이네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했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수총각 수천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쵸? 전과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과였던 자가 전과자가 아닌 것이었기 때문에 다시 집행유예 선고는 가능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선고유예는 못하는 것이지 집행유예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이죠. 둘 다 맞네요. 둘 다 맞아요. 자, 3번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그렇죠? 집행유예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자,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겁잖아요. 그러면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의무적이야, 의무적. 의무적이다. 됐어요? 필요적 사항도 있어요. 집행유예가 선고 취소하는 사유 중에서 필요적 선고가 있어요. 필요적 취소. 필요적 취소라고 하는 것도 찾아보시고. 근데 이것은 뭐다? 이것은 몇 조인가 하면 64조 2항 될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형법제 64조 2항을 보면 이것도 의무적 취소가 되고 1항이 뭐예요? 1항이 필요적 취소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어떤 사유가 발각되었을 때는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뭐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가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한다라고 바꾸면 틀려요. 자, 4번. 집행유예 선고 받은 다음에 실료 취소가 됨이 없이 유효기간을 무사히 경과했네요. 그쵸? 근데 그 이후에 62조 단서 사유가 발각되었어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요? 경과했는데 단서가 발각되었다고 한다면 취소가 안 돼요. 취소가 안 되고 그대로 뭐다? 그대로 유예기간 경과의 효력이 발생하게 돼요. 아시겠어요? 답이 이렇게 틀렸네요. 4번입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상해죄 부분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협박하였다. 스스로 자상했죠. 콧등절단 사건이죠. 콧등절단 사건. 그 여자가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면도칼로 자기 코를 베어요. 그랬을 때 이것은 그 정도가 협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뭐가 된다? 상해죄가 되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인정했던 사건이죠. 맞습니다. 2번 보시면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때는 각각 별개의 죄가 돼요. 맞습니다. 3번 여기까지 중상해죄가 나와있죠. 그렇죠? 생명이단 위험 발생. 자, 생명이단 위험 발생. 이 동그라미 1번이고요. 불구, 불치, 난치, 질병이에요. 불구가 동그라미 2번이고 불치, 난치, 질병이 동그라미 3번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요건이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하잖아요.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하나를 충족하게 되면 중상해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1, 2개월 위반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졌다. 자, 다리가 부러진 것이 1번에 해당인데요. 생명에 위험 발생 아니잖아요. 불구인가요? 다리가 부러지면 불구가 돼. 1, 2개월 위반할 정도이고 1, 2개월이 지번에 완치가 돼요. 불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치인가요? 난치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1번, 2번, 3번은 어떤 것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중상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답이 2번, 3번이 됩니다. 자, 4번을 보게 되면 상해죄의 성립에는 뭐뭐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한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해요.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또 상해 부위 판시가 뭐예요? 진단서를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상해 부위 판시가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이다. 당연하지. 그쵸? 답이 3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